인생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감동과 충격의 막장 드라마 시리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 배신과 집착, 그리고 반전까지. 실제보다 더 현실 같은 드라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정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52살의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시골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해가 뜨기 전 일어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서울 생활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습관만은 여전했다. 여보, 커피 타줄까? 남편 재호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레 부엌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아직 조용했다. 이런 고요한 시간이 그녀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제 받은 시어머니의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수가, 너희 아버지가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다. 혈압도 오르락내리락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제 우리도 나이인데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진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약함이 묻어 있었다. 70을 넘긴 나이에 80에 가까운 시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숙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 부부만의 일이 아니었다. 재호가 부스스 일어나며 부엌으로 나왔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고 있어? 어머님 말씀이 아버님이 많이 안 좋아지셨대. 이제 정말 모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재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도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둘째 동생 재민이와의 미묘한 신경전이 이미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주말에 내려가서 상황을 보자. 재민이한테도 연락해서. 토요일 오후,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시댁으로 향하는 길. 차 안에서도 부부는 말이 없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정숙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을 보며 자신의 고향을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순박했던 시절. 그때는 이렇게 복잡한 고민은 없었다. 부모는 자식이 모시는 것이 당연했고 누가 모실지 따질 일도 없었다.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둘째 부부가 와 있었다. 재민이의 아내 미경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했다. 형님, 형수님 오셨어요? 미경이 일어나며 인사를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나오며 말했다. 다들 왔구나. 그럼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 시아버지는 안방에서 쉬고 계셨고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원탁회의가 시작됐다. 아버님이 정말 많이 안 좋아지셨어. 어젯밤에도 숨이 차다고 하시면서 한참 끙끙거리셨단다. 병원에 가자고 해도 싫다고. 이제 우리도 팔순을 바라보는데 솔직히 힘들어.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미경이었다. 어머님, 그런데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큰형님 댁이 제일 가까이 사시니까 당연히 큰형님이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경 씨, 그게 무슨... 아니, 형수님. 저희도 사정이 있거든요. 애들 둘 다 대학생이고 집 대출도 아직 남아있고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형님 댁은 애들도 다 독립했고 집도 다 있으시잖아요. 재민이가 아내의 말에 힘을 실었다. 형, 미경이 말이 맞아.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게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잖아. 그리고 실제로 형이 모시는 게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야. 재호가 벌떡 일어났다. 야, 재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내 부모님이기도 해.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데? 희생이라니. 그게 장남의 도리지. 그럼 너는 뭐냐? 둘째면 책임이 없어? 가족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누가 끝까지 나를 모시나 보자. 그 사람이 이 집과 땅을 가져가는 거야. 사실 시부모에게는 숨겨진 카드가 있었다. 이 집과 텃밭, 그리고 은행에 넣어둔 목돈까지 적지 않은 재산이었다. 서울 근교의 땅값이 오르면서 집값도 상당히 올라 있었다. 아마 팔면 5억은 좋게 나올 것이다.
어머님, 정숙이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글쎄, 내 생각에는 누가 마지막까지 성심껏 모시는지 봐야 할 것 같구나. 그런 자식이 진짜 효자 아니겠니?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모두가 시어머니의 진위를 파악했다. 유산 상속을 조건으로 내걸은 것이다. 미경이 제일 먼저 반응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진심으로 모시는 사람이 상속받는 게 당연하죠. 재민이도 거들었다. 맞아, 형. 이제 공정하게 경쟁해보자고. 정숙은 어이가 없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을 두고 경쟁이라니.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5억이라는 돈은 그들에게도 큰 의미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재호가 말했다. 정수가 어떻게 생각해? 무엇을요? 어머니 모시는 일 말이야. 솔직히 재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숙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몇 주가 지났다. 형제들 사이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둘째 부부는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정숙도 지지 않으려 평일에도 자주 내려갔다. 마치 점수를 따는 게임 같았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급작스럽게 전화가 왔다. 정수가 큰일 났다.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병원 응급실. 시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혈압이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입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간병을 하시든지. 가족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문제는 간병과 병원비였다. 한 달에 간병비만 300만 원은 나올 거야. 재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럼 누가 부담해? 재민이가 물었다. 당연히 나눠서 내야지. 아니야, 형. 어머님 말씀대로 누가 끝까지 모실 건지 정해야 해. 그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야. 그럼 너희가 모셔. 아니야.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형제 간의 다툼.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정숙은 그 모든 것이 싫었다. 시아버지는 저기 침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가족들은 돈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그만하세요. 정숙이 소리쳤다.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가족들의 이기심 앞에서 무력했다. 결국 타협이 이루어졌다. 일단 정숙이 시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서 간병하기로 한 것이다. 그 대신 병원비와 생활비는 형제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재민이는 처음 몇 달은 돈을 보냈지만 점점 핑계를 대며 지원을 줄여갔다. 정숙은 혼자서 시아버지를 돌보며 심신이 지쳐갔다. 시아버지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치매 초기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고 밤낮이 바뀌어 정숙은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재호는 직장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었고 모든 부담이 정숙에게 쏠렸다. 그런데도 미경은 가끔씩 전화를 걸어 견제를 했다. 형수님, 혹시 어머님 통장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혹시 어머님이 형수님께 맡기시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정숙은 어이가 없었다. 자신들은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재산에 대한 견제만 했다. 8개월이 지났다. 시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고 시어머니마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됐다. 정숙은 두 분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정숙을 불렀다. 정수가 네, 어머님.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숙도 덩달아 눈물이 났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그날 밤 시어머니는 책상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시아버지를 간병하던 스트레스와 지병이 겹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이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형제 간의 갈등은 계속됐다. 장례비 부담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시아버지를 어떻게 모실지까지. 그런데 장례가 끝난 후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중에 놀라운 것이 발견됐다. 이게 뭐야? 재민이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재호가 봉투를 열었다. 나 김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를 끝까지 성심껏 돌봐준 며느리 김정숙에게 이 집과 땅 그리고 모든 예금을 물려준다. 아들들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정숙에게 준다. 이는 내 마지막 뜻이니 누구도 거역하지 말기 바란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재민이가 제일 먼저 폭발했다. 이게 말이 돼. 형수님이 어머니를 회유한 거 아니야. 미경도 가세했다. 맞아요. 이건 사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재호가 벌떡 일어났다. 우리 아내가 언제 어머니를 회유했다고 그래? 그럼 이런 유언장이 갑자기 왜 나와요? 분명히 형수님이 어머니 귀에 뭔가 속삭였을 거야. 정숙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시어머니가 이런 유언장을 남겼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고 가족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어머님을 10개월 동안 밤낮 없이 모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모르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번도 돈 때문에 모신 적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유언장이 나와? 재민이가 소리쳤다. 나도 몰라요. 나도 놀랐다고요. 하지만 가족들은 정숙을 믿지 않았다. 특히 미경은 정숙이 계획적으로 시어머니를 조종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따져보자. 재민이가 결정적으로 말했다. 이 유언장이 진짜인지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쓴 건지. 그렇게 시작된 유산 상속 소송. 형제들은 서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정숙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이제 거동도 불편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다. 하지만 재민이 부부는 소송에만 신경 쓸 뿐 시아버지는 여전히 정숙이 혼자 돌봐야 했다. 6개월간의 긴 재판 끝에 결과가 나왔다. 유언장은 진짜였다. 하지만 법정 상속분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산의 일부는 아들들에게도 배분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각종 세금 등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버렸다. 무엇보다 가족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재민이 부부는 정숙을 완전히 적으로 여기게 됐고 재호와 재민이의 형제 관계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틀어졌다. 1년 후 시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재민이 부부는 정숙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그 후 또 1년이 지났다. 정숙은 혼자서 시댁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이 집을 팔고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시어머니가 가꾸던 작은 텃밭을 보며 정숙은 지난 3년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시부모님을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결국 남은 건 뭐지? 정숙이 혼자 중얼거렸다. 돈도, 땅도, 가족도 다 잃어버렸네.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보며 정숙은 깨달았다. 진정한 효도란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돈으로 살 수도, 돈 때문에 버릴 수도 없는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후였으니까. 정숙은 마지막으로 시부모님의 영정사진에 인사를 드렸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가족을 지켜내지 못해서. 그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는 쓸쓸하게 막을 내렸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막장 드라마 같은 반전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인생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감동과 충격의 막장 드라마 시리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 배신과 집착, 그리고 반전까지. 실제보다 더 현실 같은 드라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정년퇴직 후 홀로 살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가 가꾸던 작은 텃밭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심해지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결국 큰아들 박민수가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아직 초기이니 약물 치료와 함께 가족들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세 자식이 모였다. 큰아들 민수는 42세로 중견기업 과장이었고 둘째 딸 민정은 39세 간호사, 셋째 아들 민호는 35세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아버지, 저희가 돌아가며 모실게요. 민수가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민정은 직장에서 야간 근무도 많고 아이들도 돌봐야 해서 하며 머뭇거렸고 민호는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박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표정을 살펴보며 말했다. 괜찮다. 너희들도 바쁠 텐데 무슨 걱정을 하게 하나.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하지만 며칠 뒤 박 할아버지가 집에서 넘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큰 사고는 피했지만 자식들은 더 이상 혼자 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버지의 안전과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요양원이 최선인 것 같아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거기에는 간호사도 상주하고 치매 전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희가 번갈아 모시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계신 곳에서 체계적으로 돌봄을 받는 게 아버지한테도 좋을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처음엔 서운했다. 평생 자식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고생했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양원으로 보내다니. 하지만 자식들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자식들도 바쁘고 각자 생활이 있는데 내가 짐이 될 순 없지. 결국 박 할아버지는 햇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다. 원장 선생님도 친절했고 다른 어르신들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첫 주에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다. 민수는 주말마다, 민정은 퇴근 후에, 민호는 사업 일정을 조정해서 시간을 내어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박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다. 민수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왔고, 민정은 아이가 아파서, 남편이 출장 가서 등의 이유로 방문을 미뤘다. 민호는 아예 한 달 넘게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전화 통화마저도 뜸해졌다. 예전에는 매일 안부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받기도 어려웠다. 박 할아버지는 쓸쓸함을 느끼면서도 자식들이 바쁠 거야. 내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 박 할아버지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 것은 간병인 김수연 씨였다. 50대 중반의 김수연 씨는 20년 넘게 요양원에서 일해온 베테랑 간병인이었다. 그녀는 박 할아버지의 약 시간을 빼먹지 않고 챙겨주었고 밤에 잠들지 못해 뒤척일 때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서 가져다 주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김수연 씨의 따뜻한 목소리에 박 할아버지는 마음이 편해졌다. 그녀는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함께 텃밭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다. 그런데 요양원 원장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민수가 찾아온 어느 날 아버지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고 빈 집으로 두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라며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다. 박 할아버지는 영문을 모른 채 도장을 찍었다. 민정은 며칠 뒤 찾아와서는 원장에게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물었다. 아버지가 언제쯤 더 안 좋아질까요? 보험 처리를 위해서 정확한 진단서가 필요해서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원장은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다. 민호는 한 달 만에 나타나서는 아버지 통장이나 카드 같은 걸 제가 관리하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비? 자동이체 같은 것도 설정해야 하고 라며 아버지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사실 민호는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버지의 재산에 의존하고 싶었던 것이다. 겉으로는 모두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박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었지만 자식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박 할아버지가 김수연 씨에게 흐릿한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수연 씨, 내 자식들이 날 진짜 걱정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여기 보낸 것 같아요. 집도 팔겠다고 하고 내 돈도 맡겠다고 하고. 김수연 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박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돌봐드릴게요. 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짐스러워하고 재산만 탐내다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김수연 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다. 며칠 후, 박 할아버지는 원장에게 조용히 부탁했다. 변호사 선생님 한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서요. 원장은 박 할아버지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가 요양원을 방문했다. 박 할아버지는 또렷한 정신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 내용에는 진정으로 나를 돌봐주고 효심을 보여준 이에게 내 재산을 남기고 싶다는 문장이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 할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김수연 씨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다. 할아버지, 편안히 가세요. 좋은 곳에서 할머니와 다시 만나실 거예요. 장례식 날, 자식들은 비로소 뒤늦은 후회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며칠 후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자식들은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이 간병인 김수연 씨에게 돌아간 것이었다. 집, 예금, 보험금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다. 이럴 수가.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셨는데 이 유언장이 유효할 리 없어. 민수가 소리쳤다. 간병인이 아버지를 속인 거야.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해. 민정도 흥분했다. 아버지 재산을 모두 가져가다니. 이건 사기야. 민호도 분노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께서는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셨고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치매 초기여도 유언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식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형이 먼저 집을 팔자고 했잖아. 누나는 보험금만 관심 있었잖아. 민호는 한 달 넘게 얼굴도 안 비췄잖아. 결국 그들은 서로 탓하며 싸우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반면 김수연 씨는 받은 재산을 혼자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녀는 요양원에 기부하여 시설을 확장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무료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박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있어요. 김수연 씨가 요양원 직원들에게 말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마음으로 이어져야 진짜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요양원을 찾는 많은 가족들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은 진정한 효도와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김수연 씨는 지금도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그녀에게는 박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바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다. 때로는 피보다 진심이 더 진한 가족이 되기도 한다. 박 할아버지는 생애 마지막에 그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세상에 남겼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막장 드라마 같은 반전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인생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감동과 충격의 막장 드라마 시리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 배신과 집착, 그리고 반전까지. 실제보다 더 현실 같은 드라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평화로운 오후, 70대 중반의 김성호 할아버지가 마당 한 구석에서 국화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그의 손은 나이에 비해 야무졌고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하루를 보냈다. 부인 박순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가끔 창문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민수가 온대요. 성호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유일한 아들 민수는 그들 부부의 자랑이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 후에도 매주 빠짐없이 안부를 물으며 용돈을 드렸다. 문이 열리며 40대 중반의 김민수가 들어선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 아버지, 어머니, 민수는 두 손에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다. 춘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달려나왔다. 얘야, 또 뭘 사왔니? 돈 아껴야 한다고 했잖니.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청호가 마당에서 걸어 나오며 손을 털었다. 민수야, 왔구나. 오늘은 무슨 날이냐?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부모님을 거실로 모셨다. 세 사람이 낮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자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부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카메라가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클로즈업한다. 우리 회사에서 해외 지사장 발령이 났어요. 3년 정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춘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 그럼 우리를 두고. 아니에요. 민수가 급히 손을 저었다.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이 집 문제 말이에요. 청호와 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 어머니께서 평생 이 집을 지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만약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상속세나 여러 문제들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차라리 제가 미리 증여받아서 부모님께서 안심하고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물론 이 집은 계속 부모님 집이에요. 다만 법적으로만 제 명의로 해두는 거죠. 잠시 정적이 흐른다. 청호가 서류를 들여다본다. 민수야, 너 정말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평생 저를 키워주시고 교육시켜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춘자도 눈물을 훔쳤다. 우리 아들 참 효성스럽다. 청호가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어깨를 잡았다.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래,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같이 살자. 당연하죠, 아버지. 이게 뭐라고요? 감동적인 음악이 흐르며 세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 6개월 후 같은 집이지만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민수는 해외 발령을 떠났고 며느리 정미와 초등학생 손자 지훈이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처음 몇 달은 큰 문제가 없었다. 정미는 예의 바르게 시부모를 모셨고 지훈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다. 정미가 거실 인테리어를 바꾸고 있다. 청호와 순자가 어색하게 지켜본다. 어머니, 이 소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새로 주문한 소파가 내일 오거든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이 소파가 아직 쓸만한데. 요즘은 인테리어도 중요하잖아요. 지훈이 친구들도 오는데 너무 옛날 같으면 안 되죠. 청호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30년을 함께했던 소파를 보내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며칠 후 식탁에서의 대화. 할머니, 이거 왜 이렇게 짜요? 지훈이 반찬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지훈아,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인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춘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정미가 지훈이를 감쌌다. 어머니, 아이가 짠 음식 먹으면 안 좋아요. 요즘 의사들도 저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앞으로 요리하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도 쉬시고요. 청호와 순자가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3개월이 더 지난 후 집 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정미는 이제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시장을 보는 것도 집안 살림을 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영역이라고 여겼다. 순자는 점점 부엌에서 밀려나고 성호는 자신의 서재에서조차 눈치를 보게 되었다. 안방에서 벌어지는 장면. 어머니, 아버지, 정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청호가 독서를 멈추고 안경을 벗었다. 무슨 일이냐? 지훈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잖아요. 공부방이 필요해서요. 이 방이 제일 크고 조용해서.
춘자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뭐라고? 여긴 우리가.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작은 방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나이 드시면 큰 방도 필요 없으시잖아요. 충격적인 정적이 흐른다.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미야, 우리가 40년을 산 방인데 아버지, 제가 며느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훈이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해 주세요. 춘자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린다. 정미는 신경질적으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생활비 문제도 있어요. 민수 오빠는 해외에 있어서 송금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좀 보태주시면. 우리 연금으로 생활비를 내라고. 성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집에서 사시는데. 카메라가 노부모의 절망스러운 표정을 잡는다. 몇 주 후 노부모는 작은 방으로 밀려나 있다. 성호와 순자는 평생 써온 가구들을 창고에 넣고 작은 방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정미는 안방을 지훈의 공부방으로 꾸며놓았고 자신은 큰 방을 차지했다. 저녁 식사 시간. 할머니, 방에서 냄새 나요. 지훈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춘자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지훈이를 봤다. 시훈아, 정말이에요. 친구들 오는데 창피해요. 정미가 지훈이의 편을 들었다. 어머니, 환기 좀 자주 시켜주세요. 아이들은 예민하거든요. 성호가 수저를 놓았다. 정미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는 뭘 모르세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해줘야죠. 춘자가 울먹이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다. 성호가 뒤따라가며 정미에게 말했다. 정미야, 내가 너무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며칠 후 성호가 정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눈다. 정미야, 우리 좀 대화하자. 정미가 스마트폰을 보며 대충 대답했다.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 집을 민수에게 준 것은 믿고 준 것이지 쫓겨나라고 준 게 아니야. 정미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법적으로 이 집은 저희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 집이 아니라고요. 그걸 왜 이해 못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살기로 약속했잖니? 약속이요? 저는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요. 그건 민수 오빠와 하신 약속이잖아요.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정말 그런 마음이냐?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제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성호가 주먹을 떨며 참고 있다. 해외에 있던 민수가 잠시 귀국했다. 공항에서 만난 가족의 분위기가 어색하다. 아버지, 어머니, 잘 계셨어요? 춘자가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래. 민수야, 잘 다녀왔니? 하지만 성호의 표정은 어두웠다. 집에 도착한 후 성호는 민수를 따로 불렀다. 민수야, 우리 대화 좀 하자. 서재에서 부자가 마주 앉는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성호가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정미의 태도 변화, 손자의 무례한 행동, 그리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서름들을. 민수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차 얼굴이 굳어갔다. 아버지, 그건 좀 과장된 것 같은데요. 뭐라고? 정미가 집안일 하느라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아이 교육도 신경 써야 하고 아버지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성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야, 너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냐? 아버지, 법적으로는 이 집이 제 명의예요. 정미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제가 따로 말할게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며느리를 좀 배려해 주세요. 성호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민수가 다시 해외로 떠난 후 몇 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정미는 이제 노부모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다. 생활비는 더 많이 요구했고 집안에서 노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저녁, 마침내 폭발하는 성호. 정미야,
이제 그만해. 정미가 놀라며 돌아봤다. 왜 그러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냐? 우리 집에서 우리가 눈치 보며 살 수는 없다. 또 시작이세요? 아버지, 이 집은 이제 저희 거라니까요.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정미가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아버지가 또 그래요. 저한테 소리 지르시고. 전화 너머로 민수와의 대화. 아버지 바꿔드릴게요. 청호가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우리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전화 너머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아버지, 정미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집안일 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마저 그렇게 말하는 거냐? 아버지, 법적으로 그 집은 제 겁니다. 정 못 살겠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전화가 끊어진다. 청호가 주저앉는다. 순자가 달려와 남편을 부축했다. 여보, 괜찮아요? 청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자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며칠 후 청호와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 어르신들, 증여 취소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있나요? 순자가 간절히 물었다. 배은망덕을 이유로 한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청호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런 것도 증거가 될까요? 변호사가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증여자의 의사에 반해 수증자가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어요. 법정 장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증여자인 부모를 내쫓으려 하고 생활비까지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판사님, 저는 부모님을 내쫓으려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작은 오해가.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청호의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법정의 정미와 민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법적으로 이 집은 저희 거예요. 나가셔도 됩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재판이 계속되며 더 많은 증언들이 나온다. 이웃 주민이 증인으로 나왔다. 어르신들이 작은 방으로 쫓겨나신 걸 봤어요. 며느리분이 큰 소리로 나가라고 하시는 것도 들었고요. 또 다른 증인은 마트 직원이었다. 할머니께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더 싼 걸 사야겠다고 하시면서 우시던 게 기억나요. 민수와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위해 정리했다. 증여는 증여자의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법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이러한 신뢰를 배반하고 증여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민법 제556조에 따른 증여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진다. 피고 김민수는 부모의 효심을 믿고 받은 증여를 악용하여 증여자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로 판단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23년 3월 15일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합니다. 청호와 순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온다. 법정을 나서는 길. 민수가 부모님께 다가온다. 아버지, 어머니. 청호가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다. 민수야,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수야, 우리가 원한 건 집이 아니었어. 가족이었단다. 민수도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청호가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재산은 되찾을 수 있어도 무너진 가족은 다시 세울 수 없구나. 정미가 지훈이의 손을 잡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 청호가 계속 말했다. 내가 법적으로 우리를 내쫓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순간 너는 우리 아들이 아니었어. 그냥 남이었지.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 일어나.
이제 남인데 무릎 꿇을 것 없어.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6개월 후 청호와 순자는 다시 안방에서 살고 있다. 집은 예전과 같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다. 민수는 몇 차례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성우는 만나주지 않았다. 청호가 마당에서 국화꽃에 물을 주고 있다. 순자가 나와 곁에 선다. 여보, 민수가 또 전화 왔어요. 청호가 대답 없이 물뿌리개를 계속 움직였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었어. 과거 형이야. 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우리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청호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다. 순자야, 우리가 평생 모은 이 집을 준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지. 그런데 그 믿음을 짓밟았어. 그래도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야. 의무로 하는 효도는 진짜가 아니지. 두 사람이 조용히 집을 바라본다. 청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집은 되찾았지만 아들은 영영 잃었구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막장 드라마 같은 반전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인생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감동과 충격의 막장 드라마 시리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 배신과 집착, 그리고 반전까지. 실제보다 더 현실 같은 드라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석양이 아파트 창문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70대 순자는 혼자서 소박한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매일 반복되는 고요한 식사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다. 작은 밥상 위에 놓인 김치찌개 한 그릇과 따뜻한 밥.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오늘 반찬이 맛있네 하며 칭찬해주던 그 자리가 이제는 텅 비어 있었다. 여보, 오늘 반찬이 맛있네요.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었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볼까 말까 했다. 큰아들은 사업 때문에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고작이었고, 딸은 시댁 눈치가 보인다며 자주 오지 못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 저녁을 먹고 있던 순자 앞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60대 후반의 남성 창호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그는 늘 정중한 말투로 입주민들을 대했다. 어르신, 혹시 전기 점검 때문에 왔는데 댁에서 저녁 드시고 계시네요. 방해가 되었나요? 창호는 정중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아, 예.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순자는 어색해하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그를 맞아들였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반가움에 얼굴이 밝아졌다. 창호는 전기 계량기를 확인하며 말했다. 어르신, 혼자 사시는군요. 저도 혼자 살아서 아는데 참 쓸쓸하죠. 저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5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 그러세요. 힘드시겠어요. 네,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외롭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았죠. 창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 이후 창호는 자주 순자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관리사무소 일 핑계로 왔지만 점차 안부를 묻기 위해 들르게 되었다. 그는 항상 정중했고 순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오랫동안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던 순자에게 창호의 존재는 오아시스 같았다. 준자 씨, 혼자 식사하시기 쓸쓸하시죠? 제가 가끔 와서 같이 드셔도 될까요? 어느 날 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적막한 식사 시간을 생각하면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운 일인지 절실했다. 그래도 될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창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다음 날부터 창호는 저녁마다 순자의 집을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창호가 가져온 반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순자는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어갔다. 창호는 젊었을 때 공무원으로 일했다고 했고 아내가 투병 생활을 오래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창호는 어느 날 저녁 순자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이렇게 맛있는 밥은 오랜만이에요. 창호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누군가와 대화하며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었다. 몇 달이 흘러 창호는 순자에게 꽃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순자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고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 일도 생겼다. 자식들도 어머니가 밝아진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창호는 조심스럽게 결혼을 제안했다. 순자 씨, 우리 남은 인생을 함께 하면 어떨까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저는 순자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창호는 진실한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보았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었지만 창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따뜻함과 위로가 모든 걱정을 뛰어넘었다. 좋아요. 함께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창호는 기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 순자와 창호. 자식들은 갑작스러운 재혼 소식에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축복해 주었다. 결혼 초기 한 달 동안 창호는 여전히 다정했다. 아침마다 순자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주고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다. 여보, 우리 부부가 됐으니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도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처리하기 편하잖아요. 창호가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순자는 당황했다. 아니, 그런 건 왜? 갑자기 무슨... 여보, 우리 부부인데 뭐가 달라요? 다 아는 애 이름으로 해도 똑같잖아요. 전 여보를 믿으니까요. 창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처음 보는 집요함이 있었다. 하지만 집은 제가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서 산 거라. 순자가 망설이자 창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 그러세요?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군요. 그럼 우리가 무슨 부부예요? 창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창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았고 대화도 줄어들었다. 순자는 점점 초조해졌다. 겨우 찾은 행복이 자신의 의심 때문에 사라지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결국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봤는데 여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부부인데 뭐가 달라요? 창호는 기뻐하며 순자를 꼭 껴안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창호는 또 다른 요구를 했다. 여보, 통장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생활비 관리를 제가 하면 여보는 편히 쉬실 수 있잖아요. 순자는 또다시 망설였지만 창호가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며 결국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겼다.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창호는 순자 몰래 집을 담보로 큰 돈을 대출받았다. 순자의 연금과 예금을 빼돌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도박에 빠져들었다. 한편 순자의 생활은 점점 궁핍해져 갔다. 전기세, 수도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냉장고는 텅 비어가기 시작했다. 여보, 생활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 제 통장에서 얼마나 쓰셨나요? 순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여보 건강 생각해서 좋은 식품들로 사려다 보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창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창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창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소파에 놓인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오빠, 오늘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 할머니 돈으로 또 호텔에서 만나요.
순자의 손이 떨렸다. 더 충격적인 건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들이었다. 창호가 젊은 여성과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들이 수십 장 저장되어 있었다. 이 사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 때문이었어. 순자는 몸이 휘청거렸다. 더 조사해보니 창호에게는 이미 법적인 아내가 따로 있었다. 순자와의 결혼은 위장 결혼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창호가 돌아오자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추궁했다. 이게 뭐예요? 순자는 복사해둔 사진들을 내밀었다. 창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본성을 드러냈다. 그래, 맞아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당신이 제 돈으로 그 돈 이제 다 없어요. 투자도 하고 빚도 갚고 그리고 이 집도 이미 담보대출 받았어요. 창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뭐라고요? 집을 고마워요. 순자 씨,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이제 여기서 나가주세요. 창호는 차갑게 말하고는 짐을 챙겨 나가버렸다. 홀로 남겨진 순자는 절망에 빠졌다. 며칠 후 순자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 갈 곳이 없어 벤치에 앉아있던 순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자식들이 분노하며 창호를 고발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혼자 당하셨어요? 큰아들과 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원망했다. 수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창호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이미 여러 명의 노인 여성들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이었다. 재판정에서 순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을 믿었어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했다. 피고인 김창호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창호는 고개를 떨군 채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병실 침대에 누운 순자의 곁에는 매일 자식들이 교대로 지켰다. 할머니,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손녀가 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자는 점점 회복되어 갔다. 자식들이 힘을 합쳐 어머니가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드렸고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따뜻한 시간들이 늘어갔다. 이렇게 다 같이 밥 먹으니까 좋구나. 이제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겠어. 순자는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몇 달 후 순자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황혼기 사기 예방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처럼 말이에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순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순자는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찾았던 사랑이 함정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진리.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순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함정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평안을 찾았다. 황혼기 결혼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인 전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가족들과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으며 가장 소중한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막장 드라마 같은 반전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